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그날 밤, 61살에 제 몸을 처음으로 온전히 느꼈습니다. 강릉 호텔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주 씨 괜찮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정말 괜찮아요.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 손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40의 결혼 생활 동안 이런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남편은 늘 자기 욕구만 채우고 등을 돌렸죠. 불도 끄고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의무였어요. 그런데 지금 61살에 처음으로 가슴이 뛰고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길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겪었어요. 40년을 바친 남편이 10년 넘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댁에서 집까지 빼앗기라고 했어요. 자식도 없으니 집은 집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과 함께 절망 속에서 빵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버티던 그때 작은 빵집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남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61살에 찾아온 처음 느껴보는 설렘, 처음 느껴보는 진짜 사랑, 그리고 처음으로 느껴보는 행복. 오늘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이 사연을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도 아직 늦지 않았구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주라고 합니다. 올해 61살이에요. 서울 외곽 작은 동네에 조용한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가게는 아담합니다. 유리문 너머로 빵 진열장이 보이고 안쪽에 낡은 오븐 2대가 놓여 있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대고 빵을 굽습니다. 오븐 문을 열 때마다 따뜻한 버터 향과 갓 구운 빵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워요. 그 냄새를 맡으면 그래도 아직 살아있구나 싶어요. 손님들은 대부분 동네 어르신들이세요. 아침 일찍 식빵 한 덩어리 사가시고 점심 무렵엔 단팥빵이나 소보로를 찾으시죠. 저는 흰 앞치마를 두르고 계산대 뒤에 서서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드립니다. 미소 지으며 빵을 포장해 드릴 때 어르신들이 현주 씨 빵은 언제 먹어도 맛있네 하시면 가슴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그게 제 하루의 작은 행복이었어요. 남편은 6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이 너무 넓고 조용했어요. 40해를 함께 살았으니 제 인생의 대부분을 그 사람과 보낸 셈이죠. 21살 때 중매로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보수적인 양반 집안에서 자란 막내딸이었어요. 연애라는 건 꿈도 못 꾸고 부모님 말씀 따라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요. 시집살이는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격하셨고 시댁 식구들은 차가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명절이면 온 집안 제사 음식을 혼자 준비했어요. 큰 솥에 고명을 얹은 나물들을 만들고 전을 부치고 떡을 썰 때 손이 얼얼했죠. 시어머니는 부엌 문 앞에 서서 소금이 짜다, 불이 약하다 하시며 지적만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 숙인 채 네, 어머니 하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남편은 더 무뚝뚝했어요. 말이 없었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퇴근해서 들어오시면 신문을 펼치시고 저녁 먹고 나면 TV만 보셨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부 관계도 의무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이 원하실 때만 있었고 불을 끄고 조용히 끝났습니다. 제 몸이 어떤지, 제가 어떤 기분인지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등을 돌리고 잠이 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빨리 끝나기만 기다렸어요.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30살 무렵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보, 우리도 아이 하나 낳으면 어떨까요?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나중에라고만 하셨어요.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들은 나중에 알아서 낳는다 하시며 제 말을 막으셨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살았습니다. 이게 결혼이고 남자가 다 그런 거라고 믿었어요. 젊었을 때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낯선 젊은 남자가 다가와 연락처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아름다우세요라고 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생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황급히 죄송해요. 결혼했어요. 하고 도망치듯 나왔죠. 집에 와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은 신문만 보며 그래 하고 대답하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관심도 없으셨죠. 6년 전 남편이 떠나고 혼자가 됐어요. 슬프기보다는 허무했습니다. 그러던 가을날 안방 옷장 깊숙이 놓인 회색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깊은 숨을 내쉬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 만년필, 명함 몇 장이 보였고 투명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파일을 꺼내 열어보니 호텔 영수증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 장을 꺼내보니 수원 근처 모텔, 10년 전 출장 갔다던 날이었습니다. 또 한 장은 리조트, 학교 동창회 간다던 날이었어요. 영수증이 10장도 넘었어요. 모두 주말이나 휴일이었습니다. 박스를 더 뒤지자 작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어요. 낯선 여자와 남편이 나란히 서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 미소, 40해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여자는 평범했지만 눈빛이 밝았습니다. 사진 뒷면의 수진, 8년 전 11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날은 우리 결혼기념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봉투 하나가 더 나왔어요. 분홍색 편지지에 여자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어젯밤 행복했어요. 당신 품에서 잠들 때 세상 전부를 가진 것 같았어요. 오빠 손이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을 때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40년을 바쳤는데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명절마다 혼자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 듣고 부부관계도 참아내며 살았는데 남편은 10년 넘게 다른 여자에게 웃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키스해주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단 한 번도 안 해준 것들을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허무했습니다. 내 40년이 뭐였지? 내 인생이 뭐였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어요. 시댁 형님이 서 계셨어요. 68살 은퇴한 약사인 박인숙 씨였습니다. 왜 그래? 울었어? 부은 눈을 보시고 미간을 찌푸리셨어요. 아니에요, 형님. 먼지 때문에요. 유품 정리하다가 애써 웃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님은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거실을 둘러보시더니 집이 왜 이래? 청소 좀 해라 하셨습니다. 주방에서 물 한 잔 따라 드렸어요.
손이 떨려 컵을 놓기조차 힘들었죠. 형님이 소파에 앉아 저를 부르셨어요. 현주야, 앉아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눈치였어요. 이 집, 내 사촌 동생 명의잖아. 동생 죽은 지 6년 됐으니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자식도 없고 결국 집안 재산으로 돌아가야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형님, 저도 여기서 40해를 살았어요. 그래, 살았지. 근데 법적으로는 동생 재산이야. 전세라도 얻어서 옮겨. 6개월 안에 정리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이제 집까지 빼앗기는 건가요? 40해 동안 뭘 한 거지? 이제 남은 게 뭐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날부터 빵 냄새도 더 이상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긴 겨울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죠. 그날 이후로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빵집에 나가도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죽을 치대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오븐에서 빵이 구워지는 냄새도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며칠이 지나도 충격은 가시지 않았어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4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일만 생기는 걸까 싶었죠. 눈물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멍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동창 미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이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유일한 친구예요. 미용실을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죠. 미영아, 나 지금 갈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와. 근데 왜 목소리가 그래?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영이 미용실로 갔어요. 손님이 없는 오후라 안쪽 휴게실이 조용했습니다.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작은 골목이 보였고 햇살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이 바람피웠어. 미영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이 커지더니 뭐, 진짜? 하고 되물었어요. 호텔 영수증들, 사진, 편지까지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목이 메어 울음이 터졌어요. 미영이가 제 등을 토닥여주며 안아주었어요. 야, 그 인간이 잘못한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친구 품에서 엉엉 울었어요. 사진 속에서 그렇게 밝게 웃고 있었어. 나한테는 한 번도 안 웃었는데 그 여자 머리 쓰다듬고 이마에 키스하고 나한테는 왜 안 그랬을까? 미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현주야, 그건 내 잘못 아니야. 그 인간이 문제인 거야. 내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집 이야기까지 했어요. 형님이 6개월 안에 나가라고 했다고. 뭐, 40년을 그 집에서 살았는데? 미영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집안 재산이래. 자식도 없으니까 정리하자고. 미친 거 아냐? 시집살이 하면서 바친 게 얼마인데. 미영이가 화를 냈어요. 일단 변호사 상담 받아봐. 그냥 나가면 안 돼. 힘들어 그냥 나가버릴까? 야, 정신 차려. 싸워야지. 미영이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미영이 말대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고 변호사님은 안경을 쓰고 차분하게 들어주셨어요. 40년 동안 함께 산 기여부분이 있으니 재산 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의가 남편분이시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다시 무거워졌어요. 쉽지 않다니 결국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사무실을 나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겨울이 깊어갔어요. 빵집 앞 은행나무 잎이 다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손님도 줄었어요. 가게에 앉아 있으면 시간만 느리게 흘렀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웃을 힘도 없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지고 입가가 내려앉았습니다. 봄이 오기 직전 어느 평범한 오후였어요. 가게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오셨어요. 60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나이에 비해 자세가 꿋꿋했고 눈빛이 온화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남자가 조용히 인사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제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식빵 한 개 주세요. 포장하며 슬쩍 보았어요. 단정한 차림이었고 손이 크고 따뜻해 보였어요. 여기요. 식빵 한 개예요. 감사합니다. 빵이 참 맛있어 보이네요. 그 말에 겨울 내내 잊고 있던 미소가 살짝 나왔어요. 일주일 후 다시 오셨어요.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매주 화요일마다 어김없이 식빵을 사가셨어요. 한 달쯤 지나서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식빵이세요? 네. 빵이 정말 맛있어요. 남자가 빵을 받아들고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자기소개라도 할까요? 매주 오다 보니 인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 그러세요. 저는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전직 건축가예요. 5년 전에 은퇴했어요. 김현주예요. 여기 주인이에요. 반갑습니다, 현주 씨. 그 후로 대화가 조금씩 길어졌어요. 날씨 이야기, 새로 나온 빵 이야기. 준혁 씨는 이야기를 편하게 하셨어요. 어느 날 점심때쯤 물으셨어요. 현주 씨, 점심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는데 같이 드실래요? 혼자 먹기 외로워서요. 망설였어요. 손님과 밥을 먹는다는 게 낯설었죠. 하지만 준혁 씨 눈빛이 따뜻해서 잠깐만요. 가게 문 닫을게요 하고 따라 나섰어요.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나무 테이블에 앉아 된장국과 반찬을 먹었어요.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12년 전에 아내와 사별했어요. 폐암이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지금은 혼자 삽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외로워요. 집에 가면 아무도 없으니까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 외로움을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가끔 같이 밥을 먹었어요. 영화도 보고 공원도 산책했어요. 준혁 씨 손이 제 손을 잡을 때 가슴이 살짝 뛰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이 생길 줄 몰랐어요. 준혁 씨를 기다리는 화요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화요일부터 준혁 씨가 오지 않으셨어요.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아서 안부도 물을 수 없었어요. 불안했어요. 또 배신당하는 건가 싶었어요. 남편 생각이 떠올라 밤에 울었어요. 역시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싶었죠. 외로움이 더 깊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고민이었어요. 집 문제도 마음 문제도. 하지만 어딘가에서 작은 희망이 싹 트는 기분도 들었어요. 준혁 씨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조용히 자라고 있었어요. 이 외로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이제 결심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준혁 씨가 오지 않은 지 벌써 보름이 넘었어요. 매주 화요일 아침이면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고 기다렸습니다. 손님들이 오가는데도 시계만 바라보았어요. 커피를 타 마시다 식는 것도 모르고 반죽을 치대다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는 것도 느끼지 못했죠.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또 버림받는 건가, 또 속는 건가 싶었어요.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두운 방에 누워 천장을 보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웃던 사진, 형님이 집을 정리하라고 했던 차가운 목소리. 이제 준혁 씨까지 사라지니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기분이었어요. 베개가 눈물로 젖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어요. 빵집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준혁 씨였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이 수척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회색 코트가 어깨에 무겁게 걸려 보였습니다. 현주 씨 정말 죄송해요. 준혁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셨어요. 사흘 전 돌아가셨어요. 준혁 씨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제가 오해했던 게 미안하고 안쓰러웠어요. 준혁 씨 많이 힘드셨겠어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준혁 씨 팔을 잡았어요. 생전 처음으로 남자를 먼저 안아보았습니다. 준혁 씨가 제 품에서 조용히 흐느꼈어요. 그 후로 준혁 씨는 한동안 빵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상을 치르는 동안 마음을 추스르느라 바빴겠죠. 저는 기다렸어요. 연락처가 없어서 안부도 물을 수 없었지만 매주 화요일 가게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후 다시 화요일 오후였어요. 문이 열리고 준혁 씨가 들어오셨어요.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이 조금 밝아져 있었어요. 현주 씨, 많이 걱정 끼쳤죠? 저도 많이 걱정했어요. 준혁 씨가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부터 다시 매주 오시기 시작했어요. 대화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준혁 씨가 어느 날 저를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준혁 씨 집은 작은 아파트였어요. 창문이 크고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하시는데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정감 있었어요. 전 남편은 부엌 문턱에도 안 들어오셨는데 말이에요. 식사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준혁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현주 씨. 네. 준혁 씨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이 몇 달 동안 현주 씨를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랑 재혼하실래요? 같이 사실래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61살에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왜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현주 씨가 좋아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남은 시간이 중요하죠. 준혁 씨 품에 안겼어요. 평생 받아보지 못한 포옹이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 같이 살고 싶어요.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혼인신고는 조용히 했습니다. 구청에 가서 서류 내고 도장만 찍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을 잡고 걸었어요. 준혁 씨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동네 소문이 퍼졌나 봅니다. 현주야, 재혼했다며? 형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네, 형님. 미쳤어? 이 나이에 재혼이 창피하지도 않아?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인생? 집도 못 지키는 주제에 무슨 인생이야. 6개월 거의 다 됐어. 이번 주 안에 정리해. 전화가 끊겼어요. 가슴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이틀 후 형님이 예고 없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준혁 씨도 그날 마침 집에 계셨어요. 형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준혁 씨를 보시고 눈을 가늘게 뜨셨어요. 이 사람이 그 재혼 상대야? 준혁 씨가 일어나 정중히 인사하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준혁입니다. 됐어요. 인사 안 받아요. 형님이 차갑게 말했어요. 형님이 저를 돌아보셨어요. 변호사 썼다며? 싸우겠다는 거지? 그 순간 40해 동안 참았던 것이 터졌어요. 목소리가 저절로 높아졌습니다. 형님, 저도 사람이에요. 40년을 바치고 배신당하고 이제 집까지 빼앗기라고요? 준혁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형님도 움찔하셨어요. 형님 동생은 바람 피웠어요. 10년 넘게. 증거 다 있어요. 사진, 호텔 영수증, 편지까지. 형님도 알았잖아요. 의심하면서 모른 척 했잖아요. 형님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증거 있어?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네. 보여드릴까요? 준혁 씨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현주 씨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잘못은 돌아가신 분이 한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한 분들도 잘못이고요. 이제 현주 씨 남은 인생은 제가 책임질게요. 준혁 씨가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형님이 우리를 번갈아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도 동생한테 배신당한 기분이네. 의심은 했어. 가족 망신될까봐 모른 척 했지만. 형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미안하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현관문을 나서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이 닫히자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혁 씨가 안아주셨어요. 잘했어요, 현주 씨. 정말 잘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소리 질러봤어요. 떨려요. 할 말은 해야죠.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사세요. 그날 이후로 형님 소식이 없었어요. 변호사님께서도 상대 측에서 연락이 없네요. 기다려보자고 하셨어요. 집 문제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준혁 씨가 곁에 있어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형님이 정말 마음을 바꾸실까? 또 다른 시댁 식구들이 나설까? 이 행복이 또 사라지는 건 아닐까? 61살에 시작한 새 삶이 과연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준혁 씨가 제 손을 잡고 천천히 기다려보자고 하셨어요. 그 따뜻한 손에 기대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싸워야 할 것은 싸우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겠다고.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아직 답은 없었지만 작은 용기가 생기는 중이었어요. 형님이 돌아가신 후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준혁 씨와 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거실에 주황빛이 스며들었어요. 제 손을 꼭 잡아주신 준혁 씨 손이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떨림이 가시지 않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본 날이었으니까요. 현주 씨, 정말 잘했어요. 준혁 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평생 참기만 했는데 이제야 말했네요. 이제부터는 더 당당하게 사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어요. 준혁 씨 품에 기대며 생각했어요. 이제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집도 행복도 지켜내야겠다고. 그날부터 변호사님과 더 자주 상담했어요.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40년 동안의 기여 부분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새벽에 일어나 밥 짓고 명절 제사 준비하고 시댁 식구들 돌본 일들까지 준혁 씨가 곁에서 도와주셨어요. 서류를 읽어주시고 의견도 내주셨어요. 시간이 흘러 한 달쯤 지났어요. 어느 저녁 핸드폰이 울렸어요. 형님이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조용했어요. 현주야. 네, 형님.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내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형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동생 일도 의심은 했어. 가끔 집안 모임에서 보면 표정이 달랐거든. 누군가 만나고 온 것 같았어. 그런데 가족 망신될까봐 모른 척했어.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목이 메어 대답이 늦었어요. 형님, 변호사한테도 물어봤어. 40년 동안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대. 집 문제는 없던 일로 하자. 내가 그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눈물이 흘렀어요. 형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박준혁 씨, 괜찮은 사람 같더라. 행복하게 살아. 전화가 끊긴 후 한참을 핸드폰만 들고 있었어요. 무거웠던 짐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준혁 씨가 안아주셨어요.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고마워요, 준혁 씨. 옆에 있어줘서. 그 후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빵집에 나가면 손님들에게 더 밝게 인사할 수 있었어요. 준혁 씨와 함께 저녁 산책도 자주 했어요. 동네 공원을 돌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이야기도,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준혁 씨가 어느 날 비행기 티켓 2장을 보여주셨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티켓을 보니 가슴이 뛰었어요. 현주 씨, 우리 강릉 가요. 강릉이요? 네. 신혼여행 안 갔잖아요. 40년 전엔 시어머니가 막으셨다면서요. 맞아요. 그때는 며느리가 시부모 두고 어딜 가느냐고 막으셨어요. 준혁 씨 저 비행기 처음이에요. 61에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알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못 해본 거 이제 다 해보세요. 일주일 후 김포공항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로 북적이고 안내방송이 울리고 캐리어 바퀴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모든 게 신기했어요. 준혁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을 봤어요. 건물들이 점점 작아지고 구름이 가까워졌어요. 와, 감탄이 저절로 나왔어요. 하얀 구름 위로 올라가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예쁘죠? 준혁 씨가 웃으셨어요. 네, 너무 예뻐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강릉에 도착해 렌터카로 해안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어요. 바다를 본 지 얼마나 됐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차를 세우고 작은 해변으로 갔어요. 사람도 별로 없고 고요했습니다. 신발 벗어요. 맨발로 걸어요. 준혁 씨가 말씀하셨어요. 여기서요? 네. 모래 밟아보세요. 천천히 신발과 양말을 벗었어요. 발이 모래에 닿으니 차갑지만 부드러웠어요. 어때요? 이상해요. 그런데 좋아요. 진짜 좋아요. 준혁 씨가 손을 잡아주셨어요. 함께 천천히 걸었어요. 파도가 밀려와 발끝을 적셨어요. 처음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곧 다시 앞으로 갔어요. 시원하고 기분 좋았어요. 웃음이 저절로 나왔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어요.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걷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왜 울어요, 현주 씨?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준혁 씨가 안아주셨어요. 바닷물에 발이 담긴 채로요. 61년 만에 처음이에요. 뭐가요? 자유롭다고 느끼는 거요. 평생 집안, 시댁, 체면, 의무에 묶여 살았어요. 내 맘대로 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달라요. 준혁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자유롭게 해줄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세요. 네, 그렇게 살고 싶어요. 노을 아래 오래 서 있었어요.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 바다를 보며 준혁 씨와 나란히 섰어요. 준혁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행복했어요.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준혁 씨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품이 넓고 따뜻했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제 진짜 새 삶이 시작됐구나 하고 40년의 무거운 짐이 내려가고 남은 날들은 가볍고 밝을 거라는 걸요. 강릉에서의 며칠은 꿈만 같았어요. 매일 새로운 걸 해보았어요.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시장에서 회를 사 먹고 카페에서 창밖만 바라보기도 했어요. 준혁 씨가 늘 곁에서 웃어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 형님과의 화해도 준혁 씨와의 새삼도 모두 소중한 선물 같았어요. 61살에 찾아온 이 봄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행복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까? 더 어떤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가슴이 설레었어요. 준혁 씨 손을 잡고 창밖 구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남은 인생 천천히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강릉에서 돌아온 후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 준혁 씨가 계셨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준혁 씨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타오시곤 했어요. 따뜻한 머그컵을 건네며 잘 잤어요? 하고 물으시면 저는 미소 지으며 네, 준혁 씨 덕분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침을 함께 먹었어요. 간단한 토스트와 계란 후라이, 과일 몇 조각. 예전에는 혼자 서둘러 먹고 빵집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며 먹습니다. 준혁 씨가 신문을 읽어주시고 저는 빵집 손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런 평범한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빵집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준혁 씨가 가끔 와서 손님들과 인사하시고 진열장을 닦아주시기도 했어요. 손님 어르신들이 현주 씨 남편분 참 멋지네 하시면 얼굴이 붉어졌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밤 강릉 호텔에서의 기억이 자주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파도 소리가 들리던 그 방. 준혁 씨가 조용히 저를 안아주시며 물으셨어요. 현주 씨, 오늘 밤 괜찮으세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61살에도 이렇게 부끄러울 수 있구나 싶었죠. 저도 오랜만이라서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준혁 씨가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저도 그래요. 천천히 해요. 현주 씨가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요. 준혁 씨가 제 손을 잡고 침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혁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현주 씨 머리카락 정말 곱네요. 평생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없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준혁 씨가 천천히 안아주셨어요.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웠어요. 편하세요? 네, 편해요. 준혁 씨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시며 속삭이셨어요. 현주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 나이에 무슨 진심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아름다워요.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40의 결혼 생활 동안 이런 키스를 해본 적 없었어요. 준혁 씨는 늘 물어보셨어요. 괜찮으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제 감정을 먼저 생각해 주셨어요. 그 순간 61살에 처음으로 제 몸을 온전히 느꼈어요. 지금껏 몰랐던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준혁 씨가 놀라서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고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울어요. 이 나이에 처음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준혁 씨가 더 꽉 안아주셨어요. 앞으로 평생 이렇게 해줄게요. 현주 씨가 사랑받는다는 걸 매일 느끼게 해줄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창밖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준혁 씨가 속삭이셨어요. 현주 씨 사랑해요. 그 말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온전히 느끼는 거라는 걸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친밀함이었어요. 61살과 64살의 몸이지만 서로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따뜻함은 이어졌어요.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안았어요. 준혁 씨는 늘 제 기분을 먼저 물어보시고 저는 준혁 씨를 더 아끼게 됐어요. 어느 저녁 식사 후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공원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리며 길을 덮었습니다. 준혁 씨가 제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준혁 씨, 네, 현주 씨. 나 지금 제일 행복해요. 61의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준혁 씨가 걸음을 멈추시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미소 지으셨어요. 저도 그래요. 현주 씨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벚꽃 아래에서 서로를 안았어요. 바람이 불어 꽃잎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그 순간 1년 전 남편 유품을 정리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던 그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꽃잎 아래 서 있네요. 준혁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현주 씨, 미안해요. 뭐가요? 더 일찍 만나지 못해서요. 현주 씨가 외로운 시간 많았잖아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준혁 씨도 외로우셨잖아요. 이제 같이 있으니까 됐어요. 네, 이제부터는 매일 같이 해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준혁 씨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 손을 잡고 남은 인생을 걸어갈 거예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61살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40년을 잘못된 사람과 살아도 외롭게 혼자 지내도 늦지 않았어요. 사랑받을 자격, 행복할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준혁 씨를 만나면서 알았어요. 사랑받는다는 게 뭔지, 존중받는다는 게 뭔지, 서로를 온전히 안는다는 게 뭔지.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당신도 늦지 않았어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용기 내보세요. 꽃은 봄에만 피는 게 아니에요. 가을에도 겨울이 지나고 나서도 피어날 수 있어요. 당신의 봄은 지금부터 시작일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사람이요.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압니다. 61살에 찾아온 이 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걸요. 준혁 씨 손을 잡고 창밖 벚꽃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남은 날들 천천히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